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가총액이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매일 아침 서울에서 오는 보고서를 기다린다라고 말이죠. 이번 달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매물이 한국이 몇 개나 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인데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의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머리라면 그 머리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또는 심장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꽉 쥐고 있는데요.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 전망은 무려 806조 원, 작년보다 134%나 폭등하며 파운드리 시장을 저 멀리 따돌린 상태인데요. 오늘 뉴스너머에서는 왜 전 세계가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패권을 뺏으려는 미일연합의 거대한 음모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잠잠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토록 난리가 난 걸까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증시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AI 호황은 그저 미국 빅테크들만의 잔치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2년간 AI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는 이른바 학습의 시대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그저 복잡한 계산만 잘하면 장땡이었죠. 그래서 빠른 연산이 가능한 엔비디아의 GPU가 독보적인 주인공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AI는 교실을 나와 실전에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이걸 대규모 추론 단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0.1초 만에 빠른 대답을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연산 장치로 옮기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와도 같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엔비디아의 칩이 빨라도 데이터를 날라주는 도로가 좁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병목 현상이 생기는 순간 수조 원짜리 AI 서버는 그냥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지금 한국 메모리에 매달린 이유가 바로 이 병목 현상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AI는 학습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이 지배하는 메모리, 즉 추론의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막연한 희망사항은 접어두고 실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성적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가 발표한 최신 리포트를 보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예상 매출이 얼마냐? 무려 5,516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 금액인데요.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의 대명사이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파운드리는 2187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죠. 메모리 시장이 파운드리보다 단숨에 무려 2.5배나 더 커져버린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런 전례 없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비즈니스의 구조적 차이에 있는데요. TSMC 같은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반의 비즈니스 형태를 갖추고 있죠. 고객사랑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시장이 어떤 난리가 나더라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참 힘든 구조예요. 하지만 메모리는 다르죠. 메모리는 철저하게 소위 해산물처럼 시가 시스템인데요. 지금처럼 물건이 없어서 난리인 상황에선 부르는 게 값이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죠. 파운드리처럼 안정성 면에서는 리스크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소위 지금처럼 물이 들어올 때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갖는 장점일 수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미 검증된 표준 제품을 공장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찍어내면서 폭등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익에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죠. 파운드리와 메모리에 똑같이 1조 원을 투자해도 지금 같은 슈퍼사이클에선 메모리 제조사가 훨씬 더 무시무시한 속도로 현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저 정도 호황이면 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구조를 지켜만 보고 있는 거지? 이 돈 냄새 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기업들 아닌가?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그거 그냥 아파트처럼 높게 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웠다면 이미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다 점령했겠죠. 이 격차의 핵심, 바로 HBM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SV, 실리콘 관통 정극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종이장보다 얇은 메모리 칩 하나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구멍을 1만 개나 뚫어야 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예요. 그 얇은 칩을 12단, 16단 쌓아 올리면서도 단 1만 개의 구멍들이 위아래로 단 1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63빌딩 같은 고층 빌딩을 12개를 똑바르게 쌓는데 각 층에 있는 수만 개의 화장실 배수관이 실선 하나조차도 틀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딱 맞아야 하는 거죠. 만약 중간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난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흐르지 않고 비싼 반도체 뭉치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돼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수율의 정교함인데요. 삼성과 SK가 지난 30년간 그동안 처절하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면서 수조 원의 뭉칫돈을 묵묵히 투자해서 익혀나간 이 정교함. 이건 단기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죠. 이게 바로 한국 반도체가 쌓아올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통제권의 실체인데요. 여기에 HBM을 넘어 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해주는 반전 제품이 하나 더 있죠. 죽어가던 낸드 플래시가 이 SSD로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 보셨나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속도가 AI의 성능을 결정하죠.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자랑하는 고용량 QLC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4배나 더 담는 기술이죠. 이게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요. 낸드 웨이퍼 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246%나 폭등한 이유가 바로 빅테크들이 이 느린 하드 디스크를 다 뜯어내고 한국산 고성능 SSD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메모리 시장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쓸어담고 있으니 주변 나라들이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JAM이라는 괴물 같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는 건데요. 1980년대만 해도 이 메모리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통째로 씹어먹던 그들만의 리그였죠. 하지만 한국이 따라잡고 결국 그 패권을 내준 뒤로는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구겨왔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두 나라가 반 한국 동맹으로 의기투합을 시작했죠. 이 조합 면면이 꽤나 살벌한데요. CPU의 제왕으로 불리는 인텔이 설계 능력을 맡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죠.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시 선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반도체 또한 노골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식 HBM 칩은 수직으로 너무 빡빡하게 쌓아 올리다 보니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배선을 비스듬하게 까는 사선 지앵글 방식을 쓰겠다고 선언했죠. 이론적으로는 칩의 면적을 30%나 더 넓게 쓸 수 있고 저장 용량도 무려 3배나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게다가 진짜 우려되는 건 기술을 넘어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움직임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며 사실상 최대 주주 자리에 앉았다라는 점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자칫 반도체 시장이 기업 간의 단순한 실력 싸움을 넘어 한국의 메모리 독점 체제를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언제든 목리와 함께 주도권을 갖고자 다양한 외교적 압박까지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경제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계획대로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반도체 설계에는 신호 무결성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데이터는 무조건 최단거리로 가야 안정적이라는 건데 이거를 사선으로 깐다? 이런 경우 경로가 길어지면서 신호가 갑자기 간섭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설계 방식은 자칫 데이터가 꼬이는 현도 빈상을 높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1나노 또는 2나노라고 불리는 정말 초정밀 설계 단계를 다투며 더 이상 정밀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초미세 공정 단계에 도달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사선 설계로 기존 숙련도 기술을 바꾸고 이를 초미세 공정 수준까지 올리고 수율까지 잡아내서 상용화에 성공한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죠. 게다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또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HBM4에서 로직 칩과 메모리를 하나로 합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칩과 칩 사이에 구리기둥 펌프를 없애고 미일연합이 약점이라고 공격했던 열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시제품으로 층간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뻥 뚫어버렸죠. 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는 이미 상용화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설령 미일연합이 주장하는 설계 반도체가 2030년쯤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차차 세대 신기술을 선보이며 계속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함께 뒤따르는 법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다는 소식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당장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들에겐 지금의 상황이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죠. 바로 인공지능이 불러온 물가폭 등 칩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이제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닌 우리의 지갑을 직접 공격하는 공포의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이 시점에 노트북일 텐데요. 요즘 노트북 가격 보셨나요? 정말 살벌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북은 기존 70만 원대에서 108만 원까지 무려 54%나 뛰어 올랐고 나머지 제품들도 10%나 18%, 24%, 22% 2025년 대비 고작 단 1년도 안 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랐죠. 올해 1분기 노트북 팔렘 가격은 전분기 대비 무려 91%나 폭등한 상태고 저장 장치인 SSD 가격은 작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리나 HP, 레노버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제품 가격을 20% 이상 올리겠다라고 선언했죠. 삼성의 최신형 노트북 울트라 모델은 이제 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값이 요동치니 제조사들은 교육지책으로 메모리를 아예 빼버리고 본체만 파는 바이램 모델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소비자가 직접 램을 사서 끼우든 중고로 사든 뭐 그렇게 맞춰보라는 건데 참 이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비단 제품의 가격 상승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까지 불을 지르고 있죠. 당장 반도체 미세 배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 구리 가격을 보면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톤당 1만 3천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주하고 있고요. 납땜의 필수 소재인 주석도 전년 대비 무려 80%나 뛰어오른 상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반도체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모든 가전제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수만 개의 반도체와 엄청난 양의 구리배선이 들어가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뉴스만 보면서 야 한국 반도체 잘 나가는구나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자칫 이로 인한 나비 효과가 어느새 내 지갑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리밸런싱할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삼성과 SK가 꽉 잡고 있는 이 메모리 패권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증시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자산을 증식할 거대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까지 이 엄청난 노다지판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거란 걸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미일연합의 ZAM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냥 낙관하며 비웃고만 있을 때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들의 기술력이 아니라 바로 탈한국화인데요. 자원이든 반도체든 대체제가 없을 때 어떤 위기를 겪는지 우리도, 미국도, 일본이나 중국도 모두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래도 지금 이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탈한국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위기 신호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영업이익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도 쉬지 않고 매섭게 기술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죠. 우리가 이 800조 원의 성배를 지켜내고 다가올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잘 만드는 제조를 넘어 설계와 패키징까지 완벽하게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국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